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In der Nacht vor allem an den Alpen noch Schnee fällt. 안녕하십니까. 제3의 길 정치연구소 소장 임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의 길 정치학 아카데미 3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주제입니다. 부제는 민간 일자리 주도의 격차 해소 성장론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정계하고 재계에서 아주 심한 논쟁 중이죠. 저의 이 강의의 문제의식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민간 일자리 주도가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도, 그리고 또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격차가 증가되는 방향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오늘 3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평화 문제하고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전쟁이나 민생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터전 위에서 고차원적인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좀 말도 안 되는 출산 주도 성장이니 이러한 허무맹랑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 잡기식의 그러한 파행적인 행태만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대안을 갖고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우리 국민의 어떤 민생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데 보탬이 되고자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족보가 있는 개념입니다. 출산주도 성장같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런 거를 토대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과거에 개발 독재 시대 때 성장주의라든가 특히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사회 양극화,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나온 그러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2012년도에요.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 그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병건 부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론과 정책을 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면서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노동제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논란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은 소위 케인즈주의의 유효수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총수요를 확대해서 꽉 막힌 이 경제를 한번 활명수처럼 빵 뚫어주자. 그래서 소비를 증대시켜서 그리고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성장이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케인즈주의가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소위 뉴딜 정책으로 이제 본격화되게 되는데 그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민간 부분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마중물로서 공공사업도 확대하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미국은 실업자가 엄청 넘쳐났죠. 뉴욕만 하더라도 인구의 50%가 실업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급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사업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제 마중물 역할 정도였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상위 소득 집단보다는 하위 소득 집단이 소비 탄력성이 2배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라든가 가계의 소득을 절대 소득을 증대시켜서 유효수를 확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정책 목표였고 지금도 그러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애초에 ILO라든가 케인즈주의가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본래적 목적, 그 취지에 맞게끔 현 정부의 정책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그 정책이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회심의 경제정책으로 해서 몇 개 냈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표를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 부분 일자리가 증가가 극히 미미하고 공공 부분 일자리만 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더 확대되고 있고 한마디로 고용 대란이 지금 되게 공포로 좀 작용하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연 2번에 걸쳐서 급격한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득을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이 됐죠. 주 40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잔업과 특근이 너무 많아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위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일과 그 다음에
삶이 균형 있는 그리고 저녁 있는 삶을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경제에 또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도입된 걸 아는데 실제 그 애초에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한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4가지 비판적 문제의식 중에 첫 번째,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평균 가계 소득은 늘은 건 맞습니다. 올해 1분기에 평균 434만 원, 그리고 2분기 현재 453만 원으로 해서 4.2%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뭐 약간 성장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을 나눴을 때 그 몇 배이냐, 그것이 이제 평균 가처분 소득 5분위 배율인데 올해 1분기에는 5.95배, 상당히 높죠. 2017년도에는 4.73배에 비해서 상당히 늘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5.23배인데 이 수치가 2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10년 이래 최악의 수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이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가계를 범위로 해가지고 한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5분위 배율을 보면은요,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45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를 보면은 무려 7.87배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냥 소득 5분위 배율 5.23배에 비해서 2.6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분기에 8%가 감소했고 2분기에는 7.6%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가계소득은 1분기에는 9.3%가 증가했고 2분기에는 10.3%가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소득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데이터 보이시죠? 가계소득이 1분위와 5분위가 2018년도 현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위 20%는 1,015만 원입니다. 하위 20% 가계는 129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10분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요. 지금 1, 2, 3, 4, 5, 요 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이제 저소득층인데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다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 7, 8, 9, 10은 이제 중산층 이상인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통계청 자료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가계 격차가 오히려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간 부분 일자리 증가는 미미하고 청년 고용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그 불균형적인 그 고용 지표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고용 상황의 특징을 좀 알아야 이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현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률은 60.9%밖에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자 그랬지만 실패했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OECD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OECD 고용률에 있어서는 61.5%로 해서 평균 OECD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민간 부문 일자리가 무려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는 이제 8.9%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뭐 공공부문이 이렇게 비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이 고용이 낮은 이유가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성 고용률이 OECD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다는 겁니다. 남성은 우리나라 71%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는데 여성은 50.8%밖에 안 됩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OECD 평균은 53.3%가 청년 고용률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2.9%밖에 안 됩니다. OECD 35개국 중에 32위로 최저의 수준입니다. 자, 고용률도 낮고 특히나 실업률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실업률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4%입니다. 한때 이 올해 3월에 이제 이 고용 쇼크, 청년 실업이 무려 이제 11.6%,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24%를 이제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다 하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청년 실업이 이제 심각하고요. 지금 청년 실업이 뭐 사실상 잠재 실업자라든가 단기 고용자 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실망 실업자,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실제 이 체감률이 20% 이상을 항상 이제 윗돌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비율은 뭐 33%고 비정규직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이제 23.7%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저임금 임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자영업자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많은데요. 그것과 연관되는 측면으로서 직장에 평균 재직하는 기간이 5.8년 밖에 안 됩니다. OECD에서 최하입니다. OECD는 평균 9.27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3.6에서 4년 정도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다 추론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조기 퇴출당해서 50대 중반 정도 되면 다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OECD 같은 경우는 15.9%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25.4%나 되는 자영업자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전체적인 고용지표와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의 이제 실업 문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에 역행하는 지표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 민간 일자리가 대폭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5만 명이 근절돼야 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중에 비정규직이 많죠. 그리고 적어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실 직장 근로자보다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을 축소하고 또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를 줄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직장 평균 재직 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